너 엄마 먹으라고 한 반찬이 고작 이게 다야? 내가 둘째네 집에서 얼마나 못 먹고 살았는 줄 알아. 그래도 딸은 어미를 잘 챙겨야 할 것 아니야. 엄마, 왜 그러세요? 내가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해드릴게. 뭐가 드시고 싶은데요? 너는 그 나이 되도록 엄마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니? 어쩜 딸이 이리 무심해. 내가 자식 키운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다 식탁 근처를 청소하다가 두툼한 약봉지를 발견했어요. 그 약봉지에는 정신의학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요새 다시 병원 다니니? 그냥 좀 힘들면 다니는 거야. 엄마, 나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나도 엄마 힘든 거 알아. 힘든 거 아는데 나는 엄마랑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어. 엄마도 알고 있어? 더 이상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내 삶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은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80을 맞았어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참 많은 날들이 지나갔지만 지금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져 혼자 몸을 움직이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고 결국 1년 전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죠. 요양원 생활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여긴 저처럼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꽤 괜찮은 곳이에요. 하루 세끼 따뜻한 밥이 나오고 간간히 다른 분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으니 말이에요. 자식들이 가끔씩이라도 얼굴을 비춰주면 참 좋고요. 하지만 요양원에서 자식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시간은 참 괴롭습니다. 막내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3개월 전이고 둘째 아들은 6개월 전에 찾아왔던 게 마지막이었네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참 지독한 고통입니다. 사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던 온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참 바쁘고 힘들었는데 그때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는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요즘은 매일같이 그 시절을 추억하는 게 제 삶의 유일한 낙입니다. 새벽에 분주히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깨우느라 분주했던 아침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따뜻한 밥 한 끼. 그런 사소한 일들이 이제는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네요. 저와 남편은 김포에서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슬하에는 3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 종호, 둘째 아들, 연호, 그리고 막내딸, 선희까지. 이 세 아이를 품에 안고 키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었죠.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척 무뚝뚝한 성격이었어요. 농기계를 수리하는 일을 했는데 기름때 묻은 거친 손이 그의 삶의 무게를 말해주곤 했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늘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 덕분에 5 식구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죠. 오늘도 일이 많았죠? 고생 많았어요. 제가 묻곤 하면 남편은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만해. 밥은 했어? 그 시절 부부간의 정이 뭐가 애틋했겠어요. 그저 무럭무럭 자라는 자식들 보는 재미에 살았죠. 그때는 장남에게 가장 많은 기대와 지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세 아이 모두를 똑같이 마음 깊이 사랑했죠. 하지만 첫째 아들, 종호가 유독 눈에 밟히곤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른 두 아이들도 그 사실을 크게 불만스럽게 여기진 않았어요. 아마 그 시절의 분위기 속에선 모두가 자연스레 받아들였던 일이었겠죠. 저희 부부는 하루도 쉬는 일 없이 열심히 일하여 세 자식에게 흰 쌀밥을 먹였고, 막내딸을 포함해서 세 아이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렇게 바삐 살다 보니 어느덧 세 아이가 자라 대학에 진학했어요. 막내딸 선혜까지 대학에 보내면서 저는 남몰래 기쁨의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대학을 졸업하던 순간들,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첫째 아들이 졸업하던 날, 남편과 저는 손을 꼭 잡고 기뻐했고, 둘째 아들과 막내딸의 졸업식에서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이들이 차례로 학사모를 쓰고 환히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한 뒤 각자의 길을 찾아 큰 도시로 떠났습니다. 세 아이 모두 저희 부부처럼 살아가며 우여곡절을 겪었지요. 첫째, 종호는 처음엔 무역회사에 들어가 10년 가까이 성실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30을 훌쩍 넘기고 갑작스럽게 그만두더니 30대 후반에 카센터를 차리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보고 자란 게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찾아간 모양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카센터를 차리고 처음 3년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가게 적자가 너무 심해서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을게요. 남편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뜸들이던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냐?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그게 아니더라도 보태주실 수 있는 만큼만요. 저희 가게 적자가 너무 심해서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을게요. 남편은 어두운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아들을 돕느라 저희 부부는 적지 않은 돈을 썼지요. 둘째 연호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작은 관공서에서 일하기 시작했지요. 봉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평생을 성실하게 다니더군요. 둘째 며느리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살림을 야무지게 잘 챙겼지만 항상 계산적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저 사이에는 어쩐지 어색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필요할 때만 딱 필요한 만큼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그 성격이 익숙지 않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선예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손주 소식이 없더군요. 처음에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계획적으로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하고 물어보면 선예는 늘 괜찮아요, 엄마. 그냥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라며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그 말이 정말인지 아니면 저를 안심시키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선예와 사위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건 진작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내색하지 않으니 제가 먼저 나서 물어볼 수도 없었죠. 결국 선예는 결혼 8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냥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 이제 혼자 살 거예요. 딸의 단호한 말에 저는 무어라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아플 뿐이었죠.
이혼 후 선예는 다시 직장을 구해 바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어느새 하나 둘 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자식들이었어요. 때때로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7살이 많았던 남편은 78 되던 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마지막까지도 말을 아끼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어요. 저를 바라보며 손을 잡던 그날의 온기가 아직 제 손끝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저는 70을 막 넘긴 나이에 홀로 시골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 빈자리가 어찌나 크게 느껴지던지 새벽마다 문득 남편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적막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매일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있으면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밀려들어 눈물이 쏟아졌으니까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거나 텃밭에서 잡초를 뽑거나 집안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내며 애써 바쁘게 지내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혼자서도 밥을 차리고 이불을 펴고 텃밭을 돌보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간간히 나누는 짧은 대화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간은 별일 없이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인생의 태풍을 맞이하기 전에 잠깐 찾아온 그런 고요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큰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립니다. 그날을 기억하기조차 괴롭죠. 어머니, 민선이 아빠가 왜? 민선이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래? 민선이 아빠가 사고를 당했어요.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며 큰아들이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얀 이불이 머리끝까지 덮인 채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얀 병실, 차가운 바닥, 코끝을 찌르던 소독약 냄새,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듣지 못했어요. 졸음운전을 하던 커다란 트럭이 아들이 타고 있던 차를 덮쳤고 아들 외에도 2사람이 크게 다쳤다는 이야기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설명이 무슨 소용이었겠어요.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대로 오빠 따라갈 거야? 저를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던 막내딸의 모습이 기억나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 흘리며 연신 담배만 피우던 둘째 아들도 생각납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날, 저는 첫째 아들을 그렇게 가슴에 묻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떠나간 후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내다 보니 계절이 몇 번 바뀌었을 뿐이에요. 남편이 떠났을 때는 힘들어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병 끝에 떠났으니까요.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며 저는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안도했습니다. 저는 그가 고통받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큰아들 종호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은 그 어떤 준비도 위로도 허락하지 않았죠. 왜 먼저 가는 게
내가 아니고 너였을까? 그 물음이 매일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앞세운다는 게 어떤 고통인지 겪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마음의 병이 몸으로 스며든 걸까요? 5년 새 제 몸은 부쩍 쇠약해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건강하기로 소문난 저였는데 이제는 또래들보다 훨씬 늙어버린 제 모습을 거울에서 마주할 때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과 막내딸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첫째를 포함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부모를 모시는 건 장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장남이 가장 받은 게 많으니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종호가 세상을 떠난 지금 둘째 아들과 막내딸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은 오빠가 형편이 좀 낫잖아. 나는 혼자 밥벌이 하느라 정신없어. 나중에 내가 모시더라도. 막내딸 선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둘째 연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사정도 이해는 되는데 나도 집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혼자보다 가족이 있으면 더 힘든 거야. 엄마 아빠가 그때 큰 오빠 도와줄 때 작은 오빠를 조금만 더 도와주셨더라도. 그래, 그랬으면 집사람 마음이 좀 나았겠지. 받은 거 하나 없는데 이제 와서 모시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도 엄마 아빠가 오빠 결혼할 때 전세 자금 좀 보태주시지 않았어? 하나도 안 받은 건 아니잖아. 큰 오빠만큼 많이 못 받아서 그렇지. 나는 아예 못 받았어. 전세 자금은 받긴 했지. 근데 대부분은 집사람과 내가 대출 끼고 겨우 마련한 거야. 한숨을 푹 내쉬며 담배를 피던 둘째 아들, 그 곁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막내딸. 둘째도 셋째도 모두 사는 게 팍팍했습니다. 자식들의 빤한 속사정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은 늙은 어미를 돌볼 여유가 없었고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들끼리 수군대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죠.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어머니로. 단 하루도 성실하지 않은 날이 없었죠. 그런데 할 일을 다 마치고 이렇게 늙으니 그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밉지는 않았어요. 이게 인생인데 어쩌겠나요? 아들과 딸은 모두 나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이었죠. 초라해진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저는 노후 준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저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면 나이 들어서도 어떻게든 먹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죠. 만약 종호가 살아있었다면, 그러면 좀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호는 저를 모신다는 말을 평소에 자주 했거든요. 하지만 장남이 떠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둘째와 막내딸은 갑작스레 팔순의 어미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 곤란해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꽤 먼 거리를 산책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먹으며 나름대로 제 몸을 챙겼습니다. 약국에서 칼슘이나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사다 먹고 무기력할 땐 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하루 더 쇠약해져 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늘어나는 주름과 힘없이 푸석해진 얼굴이 저를 낯설게 했죠. 늙어간다는 건 이렇게 무력한 일이구나 싶더군요.
아무리 노력해도 세월의 무게를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때야 비로소 깊이 와닿더라고요. 아이고, 다리가 시큰거려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네. 다리 좀 안 아프면 살만하겠다. 저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조금 시큰거리기만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져 나중에는 다리를 절게 되었고 걸음걸이도 비뚤어지기 시작했죠. 집 안에서도 몇 걸음만 걸으면 주저앉아 쉬어야 할 정도가 되니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때쯤 잠든 듯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하루가 다르게 거동이 불편해져가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엄마, 다리가 예전보다 더 많이 안 좋아지셨네. 병원은 잘 다니고 계세요?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것도 다 소용없는가 보다. 행여나 넘어지시면 큰일 나니까 너무 밖으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아들과 딸은 저를 연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의 숨은 뜻을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아프면 그때부터 자식들의 고생길은 시작이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자식들의 싸늘한 눈초리. 그 눈초리가 절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가끔 자식들과 같은 방 안에 앉아 있다가도 문득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고 참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날씨가 하루게 추워지던 초겨울 둘째 아들과 막내딸은 서로 어떤 합의를 본 듯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올겨울에 저를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어요. 엄마, 겨울에는 혼자 지내시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아니, 이 안 사람은 괜찮다고 하더냐? 집사람이랑은 제가 잘 이야기했어요. 저는 간단하게 옷가지를 챙겨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며느리도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조금 놀랐지만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죠. 오랜만이구나. 그간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들어오세요. 살림살이가 시원치는 않지만. 며느리는 짧게 대답하고 제가 지낼 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바닥을 박박 닦는 그녀의 손길에서 작은 한숨이 흘러나오는 듯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 아들의 봉급만으로는 자식들을 키우기에 빠듯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며느리가 아침 저녁으로 제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제가 몸이라도 성해서 집안 살림이라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이때쯤엔 제 허리도 많이 굽고 다리가 아파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저 제가 먹고 누운 자리라도 깔끔하게 치우려고 노력했죠. 며느리는 제가 설거지거리라도 남겨놓으면 쿵쾅거리며 요란하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목소리 한 번을 크게 내지 않았죠. 하지만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란 죽은 듯이 살아도 불편하기만 한 존재였습니다.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는 심심치 않게 들려왔죠. 나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피곤했어. 집에 들어오면 나도 좀 쉬자.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고 그래?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시냐? 아니면 집안일을 안 하시냐? 이번 겨울만 참기로 했잖아. 당신이 입장 바꿔서 생각을 좀 해봐. 다리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는 장모님이 집에 와 계시면 당신은 편하겠어? 왜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리고 시댁에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주버님이 카센터 하실 때 그쪽만 도와주셨잖아. 우리가 집 살 때, 아이들 대학 보낼 때 뭐 하나 도와준 적 있으시냐고?
큰형이 그 사고로 떠나고 없는데 어떡해? 그리고 왜 우리가 받은 거 없어? 우리 결혼할 때 전세금 받았잖아. 우리 부모님 형편에는 최선을 다한 거야. 아주 자기만 효자 났지. 자기만 효자 났어? 언제부터인가 제가 집에 있든지 말든지 자식들은 더 이상 소리 낮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들으라는 식으로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틀린 것 하나 없었죠. 그럴 때면 저는 방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귀를 막아보아도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제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큰아들 종호 도와줄 때 우리 둘째 연호도 많이 도와줄 것을. 이렇게 서운해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늦어 있었죠.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며느리는 더 이상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많이 바빠서요. 알아서 냉장고에서 챙겨 드세요. 밥통을 열어보니 차갑게 식은 밥 한 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만 2종류 있었죠. 뭘 만들어 볼까 해도 어느 순간 냉장고에서는 식재료가 점점 떨어지더니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깥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요. 밥을 새로 할까 생각을 하다 그냥 두었습니다.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을 텐데 따뜻한 밥 지어 먹어 뭐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차가운 밥 한 덩이를 반으로 갈라 국그릇에 붓습니다. 그리고 보리차를 부었어요. 물만 밥에 김치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거의 매일같이 먹는 제 끼니였죠. 저조차도 제 밥을 챙기는 일이 지긋지긋해졌습니다. 차라리 정신이 흐리면 마음이라도 편할까. 귀라도 좀 멀었으면 자식들이 부부싸움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텐데. 가끔은 맑은 정신이 원망스러워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없는 날이면 며느리는 대놓고 저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지낼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며느리가 집에 음식을 가져다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가끔 아들과 며느리는 저녁에 고기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못내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며느리의 드센 귀에 눌러 뭐라고 말도 못했죠. 그래도 딸 집으로 가시면 편하실 텐데, 참. 언제까지 여기 계시려고 하세요? 어머니 염치 없는 분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돌아앉아 안 들리는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아들 내외의 방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속에서 다투는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때로는 며느리가 흐느껴 우는 소리도 흘러나왔고요. 저도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작은 아들은 어느새 그 집을 처분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저를 모시려면 그 집이라도 처분해야 한다고 바락바락 우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집을 처분했다고 며느리가 절 모시는 건 아니었죠.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 팔아봤자 뭐 얼마나 나왔겠어요. 며칠 후 막내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집에 가요. 너희 집으로? 그래. 알았다. 저는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들 집에서 딸네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니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딸네 집은 조금 더 나을까.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던 둘째 집보다 마음은 더 편했습니다. 딸 집은 무척 좁았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빌라였어요. 엄마, 저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어요.
집에 국 있는데 데워서 드세요. 혼자 데워서 드실 수 있으시죠? 그럼 걱정 말고 잘 다녀오니라. 딸의 집은 적막했습니다. 밥을 챙겨 먹은 후 양치질을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의 낡은 거울에는 곳곳에 먼지가 껴 있었죠. 아이고, 우리 선예 사는 게 힘들어서 어쩌나. 넉넉하진 않더라도 남들처럼 평범한 삶은 살았으면 했는데 딸의 가난한 살림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쓰려왔습니다. 내가 더 많이 챙겨줬어야 했는데. 우리 막내딸. 그동안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자식들의 삶을 바라볼수록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더 많이 베풀지 못한 무능력한 부모가 된 것 같아 속이 쓰렸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변명할 여지가 없더군요. 이렇게 늙어가는 와중에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하는 법이죠. 그러다 문득 화장실 거울 속 제 모습을 마주쳤습니다. 머리는 듬성듬성 빠져 부스스했고 검버섯과 깊게 팬 주름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죠. 고생이 깃든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상상했던 노인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삶이 참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우울한 기분이 저를 감쌌지만 애써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TV를 틀어놓고 딸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늘 지루했었죠. 방바닥에 먼지를 한번 쓸어보고 괜히 냉장고 정리도 해봤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조금은 덜 외로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딸과 함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저녁에 딸이 돌아오지만 저녁에도 딸이 돌아오지 않는 삶이 무서웠어요. 팔순의 나이에도 저는 혼자가 되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딸과 떨어져 산 세월이 벌써 30년이었어요. 이제 와서 다시 함께 산다는 것이 둘 다 편할 리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존재가 불편해질까봐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딸도 점점 저를 버거워하기 시작했어요. 석 달, 넉 달이 지나면서 딸의 표정에는 피로와 답답함이 서서히 드러났죠.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라는 존재 자체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그렇게 힘이 든 걸까요? 엄마, 집에서 그냥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돼요? 아니, 왜 하지도 못하는 청소를 해서 오히려 불편하게 해? 싱크대 다 기스났잖아. 나는 그냥 찌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닦으려고 했지. 제발 그러지 좀 마요.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요. 그래도 너 힘든데 어떻게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딸과 저는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서운하여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면 딸은 자기도 힘들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조용히 산다고 해도 사실 딸은 저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야 했고 밥을 챙겨야 했고 뒤치다거리를 해야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단하게 일을 하고 돌아왔을 텐데 집에 와서도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니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저도 웬일인지 감정 기복이 점점 심해졌어요. 딸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트집을 잡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어린아이처럼 변해간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딱히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 엄마 먹으라고 한 반찬이 고작 이게 다야? 내가 둘째네 집에서 얼마나 못 먹고 살았는 줄 알아. 그래도 딸은 어미를 잘 챙겨야 할 것 아니야. 엄마, 왜 그러세요? 내가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해드릴게. 뭐가 드시고 싶은데요? 너는 그 나이 되도록 엄마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니? 어쩜 딸이 이리 무심해. 내가 자식 키운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이 툭툭 튀어나갔어요.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그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딸에게 자주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녁에는 깊은 후회에 잠겨 잠이 들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식탁 근처를 청소하다가 두툼한 약봉지를 발견했어요. 그 약봉지에는 정신의학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이혼 후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던 딸은 제가 오기 전에도 가벼운 우울증이 있다는 말을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집으로 들어오고 난 후 딸의 우울증은 심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오자 저는 약봉지에 대한 말을 꺼내며 딸에게 물었어요. 요새 다시 병원 다니니?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힘들면 다니는 거야. 엄마, 나도 이제 쉰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죠. 딸은 고백하듯 낮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엄마 힘든 거 알아. 힘든 거 아는데 나는 엄마랑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엄마도 알고 있어? 더 이상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내 삶이 있잖아요. 아직 치매가 온 것도 아니고 거동이 힘들 뿐인데. 그래도 자식에게 이미 저는 큰 짐이었습니다. 충격이 컸어요. 저는 제가 조용히 살고 있고 조용히 살고 있으니 자식들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몇 날 며칠 잠도 안 자고 고민했죠. 결국 딸에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요. 그 말을 듣고 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결정을 잘했다고 환영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가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었죠. 딸과 아들은 함께 적당한 요양원을 찾기 시작했고 몇 달 후 저는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짐가방 하나 덜렁 들고 들어온 요양원은 참 낯설었어요.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도 결국엔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몇 주 지나니 금방 적응이 되었고 그곳의 삶을 받아들였죠. 딸과 아들이 찾은 이 요양원은 자신들의 형편에 맞춰 최대한 좋은 곳이라고 골랐을 겁니다. 하지만 가끔 TV에서 소개하던 편안한 곳과는 거리가 멀었죠. 좁은 방에는 노인이 3명, 4명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봤고 보호사들은 무관심했어요. 얼핏 들어보니 한 보호사가 30명이 넘는 노인을 돌본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식사를 챙기고 운동을 시키는 보호사의 손길은 다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사들의 무관심보다 더욱 힘든 건 바로 자식들의 무관심이었어요. 요양원에 들어온 뒤로 저는 매일 첫째, 둘째, 셋째가 찍힌 사진을 차례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래도 자식들 집에 살 때는 미우나 고우나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볼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고통일 줄이야. 각오는 했지만 정말 견디기 어렵더군요. 얼마 전에는 딸이 찾아왔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3개월 만이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딸도 미안한 듯 제 손을 맞잡았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딸은 30분 정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도 저는 자식들을 키웠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자리에 눕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게 정말 꼭 맞는 말이었어요. 자식들이 원망스럽냐 물으신다면 가끔 야속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여주면 좋으련만. 그 정도도 부모의 욕심인 듯 했죠. 그래도 새 아이를 키웠던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억이라도 없다면 제가 지금 뭐하러 숨을 쉬고 살고 있겠어요.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이 이렇게 씁쓸하다는 사실이 서글프긴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우울한 이야기죠.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저보다 더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